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생산자 행동 네 번째 시간으로 과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점 시장 모형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모형마다 되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들이 되게 좀 기본적인 모형이고, 우리가 과점 시장을 이해하는데 다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과점 시장도 그냥 1시간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점 시장 두 번에 나눠서 오늘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생산자 행동에 대한 게 이제 총 5번에 걸쳐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점 시장은 두 번,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그 과점 시장 모형들 중에서 이제 쿠르노 모형, 베르트랑 모형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 어쩌면 몇몇 분들은 이제 그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제일 뭐 이제 과점 시장 모형에서 제일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이론 수업에서도 이 두 가지 모형은 좀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꾸르노 모형, 베르트랑 모형, 요게 되게 잘 알려진 모형인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과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이게 정확히 현실이랑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미지를 갖고서, 요럴 땐 요렇게 되는데 저럴 땐 저렇게 되네. 이게 과점 시장이라는 게, 경쟁이라는 게 은근 되게 복잡하구나. 뭔가 어 약간의 가정이 바뀌면은 그 경쟁의 강도라든지 경쟁 유효성, 그거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형들을 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생산자 행동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생산자 행동이 특히 이 시장 조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 조건에 따라서 이 어, 생산 행동이,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떤 가격을 매기고 얼만큼 생산하는지 그런 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잉여라든지 생산자 잉여, 사회 전체 후생,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들을 좀 우리가 다양하고도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 살펴봤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아마 보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 보려고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한계 비용 곡선이 말하자면 공급 곡선과 비슷한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조업 중단과 폐업 같은 의사결정을 고려를 해서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제 수요 함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독점 기업이 이 제 가격을 조금 낮췄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이 독점 시장에서는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독점 기업이 너무 적게 공급함으로써 가격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르게 이 어떤 후생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오늘 볼 과점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란 말 자체가 보면은 왠지 불완전 경쟁도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이란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름 아니지 이 과점 시장이 이제 불완전 경쟁을 잘 보여주는 바이죠. 그래서 독점 시장은 아예 경쟁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과점 시장은 이제 경쟁이 불완전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게임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 가격 경쟁 게임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죠.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뭐 높은 가격 혹은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지나친 단순하죠. 왜냐면은 낮은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고 높은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고, 사실은 뭐
되게 다양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를 한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요 가격 경쟁 게임, 여기 지금 간단한 2x2 매트릭스로 볼 수 있는 요 가격 경쟁 게임 자체는 이 기업이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살펴본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기업의 수가 쭉 증가하면은 과연 이 시장의 작동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 수가 충분히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라이스 테이커로, 그러니까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것 부분은 굉장히, 개별 기업이 맡은 부분은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시장 가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핵심적인 팩터 중에 하나는 기업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은 기업이 많은 경우랑 적은 경우, 얼마큼이 많은 거고 얼마큼이 적은 건지 그것 잘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의 수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요 심플한 가격 경쟁 게임에서는 그런 다이멘전이 다 이제 생략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보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 죄수의 딜레마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고 잘 무슨 담합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가격을 높이면은 이 기업들 모두에게 좋지만, 물론 소비자에겐 좋지 않을 거예요. 가격을 높이면은. 하지만 이제 이 기업들이 그렇게 가격을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격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가격 높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가격을 높이지 않고 이 라이벌 기업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가격을 조금 낮추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시장을 확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라이벌 기업을 시장에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담합이 그냥 뭐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담합해가지고 높은 가격 절대 경쟁하지, 우리끼리 절대 경쟁하지 말자, 정말 우리끼리 그냥 천년만년 해먹자라고 해도 사실 그게 그렇게 정말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는 뒤통수 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를 하고 상대 라이벌 기업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게 죄수의 딜레마랑 동일한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자체는 사실 과점 시장에서 다 관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더 복잡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모형은 요 네 개의 모형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 이제 사람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처음에 이런 모형을 제시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꾸르노라는 사람은 1800년대 19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던 경작자, 혹은 뭐 그 당시에는 경작자라는 게 그렇게 확실히 직업으로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냥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어떤 저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꾸르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모형을 제시를 했고, 그와 동시에 균형 개념도 제시를 했는데, 이 균형 개념이 사실은 내시 균형이랑 개념상 동일해요. 근데 내시 균형은 좀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꾸르노가 제시한 균형 개념은 자신의 모형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균형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꾸르노가 사실은 내시 균형을 처음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사람인데, 이 베르트랑이라는 사람이 또 제시한 모형을 볼 거예요. 꾸르노 모형이랑 베르트랑 모형, 이번 시간에 이 두 개를 볼 건데, 이 둘 간의 가장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이 두 모형 다 어떤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동일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싼 데서 사고, 그래서 사실 뭐 현실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팔진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뭐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파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못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소비자들이 자신이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내구성 있는 그런 제품들, 뭐 컴퓨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동일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죠. 기업들이, 경쟁 기업이 조금씩 차별화된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랑 다르게 이제 꾸르노랑 베르트랑 모형은 가장 간단한 상황을 보는 건데, 이제 동일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들의 경쟁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꾸르노 모형에서는 수량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생산을 할지,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에 맞춰서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그냥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꾸르노 모형은 그래서 수량 경쟁, 베르트랑 모형은 뭐 가격 경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가격 경쟁 모형을 그냥 다 베르트랑 모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베르트랑 컴피티션이라고 했을 때 사실 항상 정확히 요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 자체를 베르트랑 컴피티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영어로도 적어놨으면, 알파벳도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꾸르노는 COURNOT라고 쓰고, 베르트랑은 뭐 영어로 읽으면 버트란드라고 쓰죠. BERTRAND.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모형 중에 이제 호텔링 모형이랑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는데, 호텔링 모형 같은 경우는 뭐 호텔링이란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제시한 모형이고, 여기서는 차별화된 제품을 고려를 하죠.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이나 뭐 꾸르노 모형이랑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를 한다는 거. 그리고 스타켈버그 모형은 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기업의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게임 이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동태적 게임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모형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꾸르노 모형이랑 베르트랑 모형 두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꾸르노 모형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n개 기업이 있고, 뭐 n이 2라면은 이제 두 개의 기업이 경쟁하는 상황이겠죠.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n개의 기업이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할 거예요. n개의 기업이 있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을 합니다.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산량을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생산량을 관찰하지 않고서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한 개의 생산 비용이 동일하게 다 C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곡선이 굉장히 막 복잡한 비용 곡선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비용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다뤘다고 치고, 여기서는 그냥 시장의 작동만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한 개 생산 비용,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고정 비용은 0이고, 이제 한 개 생산 비용이 C라고 주어져 있고, 요거 자체는 이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다. 한 개 생산 비용이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 생산 비용도 C고, 그냥 많이 생산할수록 그 생산 비용이 리니어하게 이렇게 쭉 증가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총 생산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은 C 곱하기 Q죠. 그렇겠죠. 그래서 한 개 생산 비용이 C라는 거는 총 생산 비용은 C 곱하기 Q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역수요함수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수요함수랑 동일한 건데, 이제 Q를, 그러니까 생산량을 가격에 대한 함수로 쓴 게 아니라 가격을 생산량에 대한 함수로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결국 중요한 건, 수요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가격이 수량에 대한 함수든지 수량이 가격에 대한 함수든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수량과 가격 사이의 역관계,
요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어떨 때는 뭐 수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역수요 함수를 쓰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선 역수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식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역수요 함수라는 거는 가격을 수량에 대한 함수로,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의 역관계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격은 수량에 대한 함수인데 1 빼기 Q, 그러니까 총 생산량, 시장에 풀린 그 상품의 양이 large Q라고 했을 때 1 빼기 Q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뭐 요거는 사실은 꾸르노 모형의 일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요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 빼기 Q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요 large Q라는 건 뭐냐면은 모두의 생산량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얼만큼 공급이 됐는지는 각각의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을 다 더한 거. 요 시그마 요거는 이제 덧셈이죠. 다 더한 거. 그래서 QI, 그러니까 i가 생산한 거를 QI라고 스몰 QI라고 하면은 요것들을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 그러니까 뭐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더하기 해서 QN까지 다 더한 거. 그게 요 라지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지 Q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요 수요함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가격이라는 거는 수량이 증가할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가격과 수량 사이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하는 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 I의 이윤을 이렇게 쓴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이윤은 뭐다? 이 수입 빼기 비용은 C 곱하기 QI인데, 수입, revenue는 P 곱하기 QI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P라는 것 자체가, 역수함수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이 수량에 대해서,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값이니까 요거를 요 위에서 우리가 설정한 요걸로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을 해보니까 이제 1 빼기 summation QJ, 여기선 J라고 바꿨어요. 지금 여기 I 인덱스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업 I의 이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summation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바꿨어요. 뭐 의미상으로는 동일해요. 그냥 모든 생산량을 다 더했다는 뜻인데 의미상으로는 동일하지만 헷갈리지 않게 이거를 J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Q1, Q2, Q3 해서 쭉 해서 QN까지 그거를 다 더한 것, 그 값이고, 거기에 이제 뒤에 C 생산 비용 부분이 있었는데 요 스몰 QI로 묶어서 요 묶고 나니까 이제 요 이 한계 비용 요거는 요 괄호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이윤이에요. 기업 I의 이윤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는 뭐 어떤 값이 얼만큼 생산해야지 이윤이 극대화되는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꾸르노 모형의 특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꾸르노 모형이 베르트랑 모형이랑 다른 특징은, 꾸르노 모형에서는 우리가 기업들이 얼만큼 생산할지만 딱 결정을 하고 그 생산량이 시장에 딱 풀리면은 가격이 적절히 움직여 가지고 이 시장 청산이 이루어진다. 시장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적절한 가격이 딱 결정이 돼 가지고 그 가격 하에서는 아무도 더 생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격 하에서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산량은 기업들이 다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생산량 하에서 가격이 그 생산량이 다 팔리는 그런 시장 청산 가격이 딱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이윤 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고서 제가 요거를 좀 음미를 해보고 싶어서 요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요거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의미는 내 이윤이 다른 기업의 행동, 다른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내 이윤을 보면은 내 이윤의 지금 QI, 요거는 내가 얼만큼 생산하는지고, 요 앞에 부분이 이제 마진인데, 가격에서 코스트를 뺀,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뺀 이 마진인데, 이 마진이
다른 기업이 얼만큼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른 기업들이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마진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기업이 얼마나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내 이윤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어떤 게임 상황이죠. 이런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게임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상황을 묘사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기업들의 보수가, 기업들의 효용이 서로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죠. 게임 이론의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른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한다면 내 이윤이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산량이 일단 내 생산량 얼만큼 생산한다 딱 결정을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생산을 더 많이 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 이윤이 하락하죠. 그런 관계를 일단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또 바로 뒤따르는 결론은 뭐냐면은 내 최적 생산량도 다른 기업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하면은 마진이 하락하므로,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마진이 하락하므로,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는 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마진이 적으면은 우리 뭐 마진이 적어도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박리담회니까. 그런 전략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뭐가 최적인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마진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마진을 줄이고 뭐 박리담에서 마진을 줄이고 많이 판다, 요거는 내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마진이 하락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마진이 하락했어요. 그때 내가 생산량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생산량을 줄이는 게 최적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조금 더 생산할 때마다 나는 마진만큼 이득을 보는 건데, 그 내가 이득 보는 부분이 줄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개 수입 부분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생산을 더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 팔 때마다 들어오는 이 한 개 수입이 줄었으면은 그러면 나는 생산을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대전제는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같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윤 극대화를 하는 방법이죠. 그 우리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독점 기업 얘기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 이윤 극대화를 하려면은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윤 극대화 원리의 제일 큰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한 개 수입이 줄어들면은 생산량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그렇게 설명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요 이윤식이 있고 요거를 극대화하는데, 우리 선택 변수는 이제 QI죠. 얼만큼 생산하는지, 내가 얼만큼 생산하는지 QI를 설정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요 서메이션, 요 시그마 해서 QJ 쭉 되어 있는 요 안에 QI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 1부터 n까지 모든 기업들이 얼마큼 생산하는지니까 요 안에 지금 QI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일개 조건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요렇게 곱해져 있는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먼저 하나를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미분을 하고, 또 원래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쪽 미분하고 다른 하나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미분하고 다른 원래 거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요 바깥에 있는 QI로 미분을 해볼게요. 요 바깥에 있는 QI로 미분을 했으니까 QI로 미분하고, 원래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대로 둔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 미분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QI 그대로 두면 되는데, 요 괄호 안에 QI가 한 개가 들어있어요. 요 서메이션 안에 하나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QI
해서 이렇게 1차 도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가 0인,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어떤 이렇게 포물선 같이 생긴 그런 거에 제일 꼭대기 부분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1차 도함수가 0이다. 요게 이제 1개 조건이죠. First order condition 1개 조건이고, 요거를 풀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QJ가 되게 많아. 뭐 다른 기업들이 얼만큼 생산하는지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그냥 방정식을 딱 풀기가 좀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한다. 그런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 각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요 앞에 부분 제가 인프라 마지널이라고 써놓고 요 뒤에 부분 마지널이라고 써놨는데, 이 독점 기업 강의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걸 보고서 기억을 하셨으면 이걸 딱 여기서도 인프라 마지널이 나오네 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인프라 마지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프라 마지널은 내가 가격을 조금, 그러니까 독점 기업에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가격을 조금 낮췄을 때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죠. 사람들이 더 많이 사서 그 부분은 좋다. 그게 이제 마지널한 부분이고, 마지널한 어떤 이펙트고, 마지널한 게인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건 좋은데, 기존에 원래 사던 사람들에게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적게 돈을 낸다. 그게 이제 인프라 마지널 부분인데, 제가 이걸 거꾸로 썼네요. 생각해 보니까 요 부분이 지금 마지널한 게인이고, 요 부분이 인프라 마지널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슬라이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가격 논리로 하면은 제가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이거 지금 수량으로 놓고서 쓰다 보니까 이걸 실수를 했는데, 요 부분이 마지널이고 요 부분이 풀 마지막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래요. 가격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데, 근데 그거의 단점은 원래 팔고 있던 사람들한테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프라 마지널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사는 게 있는데, 그 더 많이 사서 얻는 이득이 이제 마지널 게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거꾸로 썼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야지 우리가 균형 생산량을 찾을 수 있는데, 요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모든 기업이 대칭적이므로 동일한 일개 조건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캐치를 하면은 요 방정식을 푸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대칭적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들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아요. 한 개 비용도, 기술력이 똑같아서 한 개 비용도 똑같고, 뭐 누가 뭐 먼저 가격을 매기고 뭐 누가 먼저 수량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동일한 상황에서 그냥 다 동시에 수량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대칭적이죠. 그래서 요것과 비슷한 방정식들이 n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다 동일하게 생긴 다 대칭적인 방정식을 n개를 모아서 풀면은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수량이 같다. 요게 결론일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방정식이 다 동일하게 생겼으면은 결국은 요 QI, QJ가 다 동일한 게 그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방정식의 그 솔루션이 QI랑 QJ가 다 같아지는 그런 게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방정식을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이 방정식을 딱 보고 QI랑 QJ가 다 같구나 라고 하면은, 여기에 n개의 Q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Q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의 Q가 있고, n 플러스 1개의 Q를 이제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n 플러스 1로 나누면은 결국 답이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이 Q가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캐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나올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요 값을 요 q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요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를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균형이에요. 균형 생산량. 균형 생산량은 이렇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뭐 두 개의 어떤 파라미터 밸류가 있는 파라미터 밸류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숫자를 넣어서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빈칸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는 C, 하나는 N이죠. 그래서 뭐 한 개 비용이 증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량이 줄어들어요.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C가 증가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N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N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Q가 줄어들어요. 기업 수가 증가할수록 한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여기다가 n을 곱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그게 1로 1 빼기 c로 수렴을 하는데 1 빼기 c는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수가 증가할수록 그 생산량은 점점 완전 경쟁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랑 비슷하게 된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요 식에다가 요 1 빼기 q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산해낸 요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은 그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 수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하락합니다. 기업 수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두 개일 때 생각해 보면은 1 더하기 2c 나누기 3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값이 n이 점점 증가할수록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냐면은 요게 n으로 이 n이 증가하면 요 값이 어디로 가죠? 요 값이 small c 그러니까 한 개 비용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증가할 경우에 균형 가격은 한 개 비용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수가 증가할수록 경쟁이 강화되고 가격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하고 점점 완전 경쟁이랑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윤까지만 얘기를 하고 좀 결론을 내리죠. 이윤 어떻게 되냐면 이윤도 원래 앞에서 우리가 썼던 식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Q 스타에 요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Q 스타의 제곱 형태죠. Q 스타의 제곱 형태인데 이거는 보면은 기업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 기업의 이윤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총 이윤은 요 이윤에다가 large n 그러니까 n 개의 기업이 있으니까 large n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 역시 n이 증가할수록 하락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요 분모에는 n의 제곱이고 여기 이 분자에는 n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고 요 분모에는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이 n이 증가할수록 n이 무한대로 다가가면은 이제 요 분모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값 전체 값 역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의 총 이윤은 계속 하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온 얘기랑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게 기업의 수가 굉장히 적을 때는 이제 좀 독점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큰 이윤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량이 제한되고 가격이 높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 경쟁의 시장에서 좀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생산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n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점점 완전 경쟁 시장이랑 비슷한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 경쟁과 독점 사이에 있는 어떤 형태고 실제로 어떤 우리가
가격이나 생산량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여러모로 완전 경쟁과 독점 사이에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를 요거는 요 쿠르노 모형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렇게 모형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꽤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결론도 뭐 그럭저럭 타당해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꾸르노 모형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게 이거를 어떤 경쟁에 대한 이미지, 경쟁 시장 혹은 과점 시장에 대한 이미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꾸르노 모형 자체는 좀 더 어드밴스된 상황에선 요거 자체로 뭐 경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기는 사실은 좀 제한적이에요. 여러모로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경쟁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하기에는 이 쿠르노 모형이 괜찮긴 한데 이 실제로 요게 그러면은 완벽하고 이걸로 이제 경제 분석 같은 걸 다 할 수 있냐 하면은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형도 보면서 경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모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복점 시장, 그러니까 복점 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이 2인 경우 복점 시장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복점 시장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기가 좋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이 복점 시장을 고려를 하는데 요 일개 조건 앞에서 제가 썼던 일개 조건을 써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지금 마이너스 QJ, 마이너스 QI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사실은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은 summation QJ, 그러니까 QJ들을 다 더하는 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다 썼어요. 그래서 QJ 빼고 QI 빼고 그래서 QI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QI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2로 나눠 보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적 QI의 그러니까 기업 I가 생산하는 최적의 생산량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j 의 생산량의 함수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상대 라이벌 기업이 얼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생산하는 게 최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최적 반응 함수, 영어로는 best response function이라고 해요. 최적 반응 함수, 혹은 뭐 그림으로 그리면 최적 반응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이, 상대방의 액션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나의 최적 반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 지금 QJ가 말하자면 어떤 X고 요거가 Y라고 생각하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직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쿠르노 모형에서 최적 반응 곡선이죠. 최적 반응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뭘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QM, QC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 QM은 뭐냐면은 QJ가 0이라면 그러니까 상대 기업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얼만큼 생산하는 게 최적인가를 보여주는 점인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전혀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만큼 생산하는 게 좋냐면은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만큼 생산하는 게 좋겠죠. QM은 그 뜻이 M은 이제 모노폴리에서 온 M이에요. 그래서 QM이라는 거는 독점 기업의 최적 생산량이 이쪽 한 점에 있고요. 그리고 요걸 쭉 따라 내려가면은 이제 상대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할수록 나는 생산량을 계속 조금씩 줄이는 게 최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 한 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개 비용은 그대로 있는데 한 개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는 그냥 생산을 조금씩 줄이는 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끝에는 QC라고 됐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요 C는 컴피티션에서 뭐 컴피티티브 마켓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 기업이 얼만큼 생산하면은 그때는 나는 생산을 아예 안 하는 게
최적인지,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뭐 동일한 그런 상태. 어떤 상태냐면은 상대방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큼 공급을 한다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차피 이윤이 0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너무 강해서 내가 조금 더 생산을 해봤자 나는 이득을 얻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게 인디퍼런트하다. 그러니까 무차별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생산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최선인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상대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큼 공급을 할 때, 그때는 나는 생산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동일한, 어차피 이유는 0이에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오른쪽 끝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르노 모형에서 기업의 최적 반응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절편은 이런 QM, QC, 굉장히 의미 있는 값들이 이 절편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기업의 최적 반응 곡선을 그린 거고, 최적 반응 곡선을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X축에 어떤 상대 기업의 걸 놓고 Y축에 내 걸 놨지만, 상대 기업에서 보면은, 상대편에서 보면은 그게 반대로겠죠. 반대로라서 지금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졌어요.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형태의 이 뭐죠? 최적 반응 곡선을 그리게 됐어요. 요 최적 반응 함수 베스트 리스판스 펑션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최적 반응 함수가 만나는 점이 내시 균형이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적 반응 함수가 만나는 점이 이 내시 균형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QJ 스타만큼 생산을 해요. 상대방 QJ 스타만큼 생산을 하면은 그때 내 최적 생산량은 얼마냐면은 QI 스타예요. 그게 지금 요 최적 반응 곡선이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요게 지금 상대방이,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만큼 생산하면 나는 요만큼 생산하는 게 최적이다. 요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요만큼 생산하면 나는 요만큼 생산하는 게 최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 지금 최적 반응 곡선이. 근데 그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QI 스타만큼 생산을 한다면 상대방은 QJ 스타만큼 생산을 하는 게 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여기서 요게 지금 다 각각의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주어졌을 때 내가 얼만큼 생산하는 게 최적인지, 그러니까 각각 지금 최적인 것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윤 극대화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무도 전략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내시 균형이죠.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 효용 극대화를 했고, 그래서 내 전략 주어진 상태에서 상대방도 효용 극대화했고, 그래서 아무도 전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그게 지금 요 내시 균형이죠. 내시 균형은 그래서 요 두 최적 반응 함수가 만나는 점인 거죠. 그래서 쿠르노 모형의 균형은 내시 균형이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쿠르노 내시 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쿠르노가 먼저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쿠르노가 내시 균형 개념을 먼저 제시했다, 19세기에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관찰 포인트는 이 두 점이 45도 선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 45도 선에서 만나죠. 왜냐면은 이게 대칭적이니까. 지금 요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기업이 대칭적이지 않다면은 요 45도 선에서 만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굳이 다시 강조를 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그 N개의 기업이 있을 때 모형을 풀 때 이 대칭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방정식을, N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원래 풀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을 되게 쉽게 풀었단 말이죠. 그 원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45도 선에서 만난다는 거는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한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내시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대칭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을 한다면
그 균형도 어떤 대칭적인 균형이 나타난다. 대칭적인 균형이라는 거는 그 행동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그런 게 균형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나중에 다른 모형에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꾸르노 모형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베르트랑 모형으로 넘어갑시다. 베르트랑 모형은 이제 N개의 기업이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이에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 개 생산 비용이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함수는 앞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역수요 함수, 앞에서는 역수요 함수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동일한 수요 함수예요. 그래서 1 빼기 P가 이제 수요량인 거죠. 그리고 역수요 함수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P는 1 빼기 Q 그런 형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 D라고 된 거랑 P라고 된 거 자리 바꾸고 이제 D를 Q로 쓰면은 이제 역수요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르트랑 모형은 꾸르노 모형이랑 좀 다르게 꾸르노 모형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분석하기 편하달까요? 어떤 의미에서 분석하기 편하냐면은 그냥 이 목적 함수, 이윤 함수가 이렇게 잘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였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되게 미분을 이용해서 분석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근데 베르트랑 모형은 제일 기본적인 베르트랑 모형은 이 목적 함수가 이윤 함수가 그렇게 이 미분 가능한 컨티뉴어스한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분을 하기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이 좀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훨씬 더 결론이 단순하고 계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르트랑 모형도 좋아하고 많이 여기저기서 활용을 합니다. 이 베르트랑 모형에서 우리가 가정하는 바는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일한 제품을 한 가게에서는 1,000원에 팔고 다른 가게에서는 9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900원에 파는 가게에 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자의 생산 어떤 캐파시티,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생산량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을 결정을 하고 소비자가 많이 몰려오면은 많이 몰려온 대로 그냥 다 그걸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타당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그런 거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여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을 미리 자기가 정하고 내가 얼마에 팔겠다, 900원에 팔겠다, 1,000원에 팔겠다 그걸 결정을 하고 소비자들이 오면은 그냥 오는 대로 생산을 해서 파는데 그거에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르노 모형에서는 요거 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꾸르노 모형에서는 그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되는 메커니즘이 좀 순서가 반대예요. 꾸르노 모형에서는 먼저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해서 그걸 공급을 하면은 시장에서 그게 적절한 가격이 형성이 돼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르노 모형에서는 생산량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서 청산이 되는 거고, 이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는데 찾아오는 만큼 그냥 다 공급을 한다. 그래서 생산량이 나중에 결정이 되는 거죠. 요거의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현실적인 거냐 하면은 둘 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딱 맞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근데 둘 다 현실적인 부분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실에서 많은 경우에는 생산량과 가격을 동시에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 가격에 얼만큼 사람들이 살 것 같으니까 재고를 이만큼 확보를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고가 떨어지면은 뭐 못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베르트랑 모형과 쿠르노 모형이 전부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우리가 그냥 한 가지 모형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형을 보면서 어떤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조금씩 고려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이 베르트랑 모형에서 기업의 이윤을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복잡하죠. 앞에서 우리가 꼬르노 모형에서 봤던 것보다 일단 복잡하고 이게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점프가 있어요. 불연속적으로 막 점프가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점프가 일어나냐면은 상대방의 여기선 지금 N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내 가격이 모든 기업들이 매긴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은 그러니까 모든 다른 기업들, PJ들 다 고려했을 때 그것들보다 내 가격이 더 낮다면 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요. 그래서 그때 내 이윤은 1 빼기 PI, 1 빼기 PI가 이제 1 빼기 PI는 내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팔 수 있는지, 내가 PI라는 가격을 결정을 했을 때 얼만큼 파는지, 그게 이제 요 1 빼기 PI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수요고요. 요 뒤에 있는 게 마진이죠. P 빼기 C, 요게 마진이죠. 그러니까 몇 명한테 파는 거랑 그 각각에게 얼마에 파는지,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격이 굉장히 낮다면은 나는 요만큼의 이윤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K개의 기업이 동일한 가격을 매긴다면은 그 이윤이 K개로 나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수요가 K개로 나뉠 테니까 뭐 꼭 정확히 동일하게 나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편의상 K개로 동일하게 나뉜다고 할게요. 그래서 내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낮은데 내 가격이 유일한 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나랑 동일한 가격을 매긴 기업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이유는 이렇게 내 수요가 일단 분산이 될 테니까 그 분산된 수요를 고려를 해가지고 내 이윤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요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이게 불연속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불연속적으로 점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한 기업이라도 나보다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기업이 있다면은 내 이유는 0이에요. 아무도 나한테서 안 사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가장 낮은 기업이 물건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내 이유는 0이에요.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분이 안 되는 그런 점들이 막 나타나서 그냥 간단하게 미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이제 뭐가 최선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 논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래요. 자신보다 가격이 낮은 기업이 있으면 내 이윤이 0이 되므로 나는 무조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바이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러면 난 무조건 그냥 낮은 가격을 매기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격을 낮게 매기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로 내 가격이 내 한 개 비용보다도 낮다면 나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게 내 최적은 아니겠죠. 아예 안 팔고 말지 팔수록 손해 보는 걸 내가 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냥 무조건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최적 가격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웬만하면은 내 최적 가격은 이런 식일 거예요. 시장의 최저 가격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보면은 무조건 그리로 이제 다 몰려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은 데서 살려고 이제 몰려간다. 그런 세계에서는 최적 전략은 다른 기업들의 가격의 최저 가격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매기고 있는 가격들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게 최적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내 한 개 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건 최적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가 최적인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기서 복점 시장을 그림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복점 시장을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기업밖에 없어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내가 기업 I예요. 기업 I고 이제 상대방이 기업 J인데 상대방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어떤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이제 구간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 구간 지금 요 X축이 상대방의 가격이에요. X축이 상대방의 가격이니까 이제 제일 왼쪽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요 구간, 제일 아래쪽 구간,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격이 이 한 개 비용보다도 낮을 때, 한 개 비용보다도 낮을 때 나는 어떤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안 팔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격을 너무 낮췄어. 비용보다도 낮췄어.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이제 가격을 낮춰서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팔 때마다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안 파는 게 최선이고 안 팔기 위해서는 요 위에 있는 어떤 가격이든 그냥 매기면 돼요. 내가 최저 가격만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한테서 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위에 있는 아무 가격이나 매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제일 아래쪽 구간에서는 이렇게 그냥 통째로 아무 데나 선택을 해도 되는 요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최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상대방이 매긴다면 나는 그냥 안 팔고 만다. 그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가격을 조금 높을 때, 상대방이 가격이 높이면은, 예를 들어 한 개의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겼어요. 상대방이 한 개의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이에요. 요게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점선이 이제 45도 선이에요. 요 가운데 45도 선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지금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도 지금 점선을 하나 그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이 이제 독점 기업이 최적으로 매기는 가격이 있다고 쳐봐요. 독점 기업이 최적으로 매기는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매겼어요. 상대방이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겼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최선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격 높인다고 나도 같이 가격을 높이는 게 최선이 아니라 나는 독점 기업의 가격만큼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일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독점 기업은 내가 그냥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제하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가격이 내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쭉 다 이어보면은 요렇게 내 최적 반응을 그려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요렇게 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요 점이에요. 한 개의 비용과 같아지는 점. 내가 한 개의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는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면은 뭐 한 개 비용만큼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매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나는 이윤이 0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림을 좀 약간 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게 두 개를 겹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좀 약간 띄어서 그리긴 했지만 이 어쨌든 상대방이 한 개의 비용만큼 가격을 매긴다면 나도 한 개의 비용만큼 가격을 매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그게 최선 중에 하나죠. 정확히 얘기하면 최선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것도 최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한 개 비용만큼 가격을 매기면 나도 한 개 비용만큼 가격을 매기는 게 최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최적 반응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나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겹쳐서 두 개의 기업의 최적 반응을 둘 다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최적 반응 곡선이 만나는 최적 반응 곡선 혹은 직선, 뭐 최적 반응 함수 혹은 커레스ponden스, 요게 이제 만나는 점이 내시 균형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한계 비용이랑 같아지는 고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계 비용이랑 같아지는 그 점에서 만나요. 상대방의 가격이 한계 비용까지 내려가면은 나는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없고요. 두 기업이 모두 한계 비용을 가격을 매기고 있으면은 아무도 거기서 이탈할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돌아가는 스토리는 이래요. 내가 가격을 조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높은 가격을 매겼다고 쳐봐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조금 낮춰. 그러면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조금 낮춰. 가격을 서로 조금씩 낮추고 하다가 어디서 더 이상 낮추지 않냐면은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선 더 이상 낮추지 않는다. 요게 이제 뭐가 최선인지, 그게 이제 이 내시 균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계 비용이랑 가격이랑 같아지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 뭐 이탈해가지고 자신의 이윤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내시 균형이 된다는 거죠. 요 벨트랑 모형이 좀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놀랍기도 한 이유는, 이제 기업이 두 개만 있어도 이 가격 경쟁을 한다면 그 가격이 한계 비용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업이 두 개만 있다는 거는 각각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뭐 독점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시장 장악력이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상태일 텐데, 그런 기업이 두 개만 있어도 무조건 완전 경쟁이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이 베르트랑 모형이 정말로 맞다면은, 그냥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라면은, 현실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독점이든지 경쟁이든지. 뭐 불안정 경쟁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경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랑 같아지는, 그렇게 될 텐데,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초기에 베르트랑 패러독스라고,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어 근데 이제 한때는 역설이라고 불렸는데, 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베르트랑 파라독스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 베르트랑 파라독스라고 하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만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베르트랑 모형이랑 크루는 모형을 비교를 하면은 베르트랑 모형이 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매력이냐면은, 이 현실에서 기업들이, 판매자들이 실제로 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무슨 어떤 경매자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가격을, 어떤 시장 경매자가 가격을 딱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판매자들은 뭐 소매업자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의 판매자든지, 그냥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든지, 자기네들이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을 해서 경쟁을 한다. 가격을 결정을 한다라는 그거 자체는 현실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 베르트랑 모형이 쿠르노 모형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경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쿠르노 모형이 훨씬 더 그럴듯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듯하냐면은 기업의 수가 적을 때는 경쟁이 약하다가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은 이제 경쟁이 강해지는 그런 패턴들. 그래서 기업이 아주 많아지면은 경쟁이 아주 심해져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해지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좀 직관적이고 현실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르트랑 모형과 쿠르노 모형의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베르트랑 모형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의 변화들을 고려를 하면, 가격 경쟁을 우리가 여전히 고려를 하면서도 이 베르트랑 모형에서의 결론처럼 극단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죠.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말하자면 이 역설에 대한 해결책이랄까요? 어떤 설명이랄까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차별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기업들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이지만 다른 제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정확히 다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다 어느 정도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요런 거를 잘 이제 캡처를 잘 모형화를 한 모형이 이제 호텔링 모형인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순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순차적으로 수량을 결정하는 그런 모형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어 그런 상황 이제 기업들이 그냥 무조건 동시에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먼저 좀 높은 가격을 결정을 하고 다른 기업이 그 다음에 거기 맞춰가지고 다른 뭐 좀 맞춰서 높은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러면은 이 가격이 무조건 한 개의 비용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이제 서로 코디네이시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말하자면 이제 한 가지 또 설명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스타켈버그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켈버그 모형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근데 이 스타켈버그 모형은 사실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스타켈버그 모형에다가 이런 가정을 좀 더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가격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정보를 좀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그런 가정을 하면 이 스타켈버그 모형이 좀 잘 이 베르트랑 역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불완전한 가격 정보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현실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격을 다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기 가격이 조금 내려왔네? 저기 가서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소비자들의 주의 집중력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전 스마트해서 모든 정보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잘 이제 잘 캡처를 한 그런 모형이 이제 탐색 모형, 서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들이 또 좀 있어요. 어쨌든 이 현실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좀 되게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이 베르트랑 모형에서의 좀 비현실적인 부분은 이 말하자면 이 소비자들이 모든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고서 이제 그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한다. 이게 좀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아는 많은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차별화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베르트랑 모형에서 좀 이상하게 나타나는 이런 역설적인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됩니다. 이 마지막에 얘기한 요 탐색 모형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저도 좋아하는 모형이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산업조직론 분야의 수업들을 들으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꾸르노와 베르트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사람 꾸르노와 베르트랑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은 별 관계 없어요.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거 말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요 모형들 간의 관계 요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인데 베르트랑 모형의 한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생산량에 한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한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가게에서 뭐 레모네이드를 팔아요. 뭐 김밥을 팔아요. 근데 그 우리가 그냥
좀 싸게 팔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오는 사람 다 받아서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팔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하루에 김밥 말 수 있는 양 제한되어 있고, 뭐 우리 제품이 싸다고 해서 우리 김밥이 싸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다 무조건 다 팔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이런 게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1단계에서, 이 두 단계 게임인데, 먼저 1단계에서 생산 설비를 결정을 해요. 생산 설비를 결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대강, 하루에, 100개 김밥 100줄, 뭐 김밥 1000줄을 만들기 위한 설비를, 구비를 한다. 그래서 몇 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 뭐, 그, 생산을 하기 위한 주방은 얼마나 커야 되고 이런 걸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개의 기업이 각자 생산 설비를 결정을 해.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은 얼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생산 캐파시티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한다. 베르트랑 모형처럼.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꾸르노 모형의 균형과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베르트랑 가격 경쟁을 하지만 이 앞에 생산 설비를 결정을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균형이 뭐가 나온다? 꾸르노 모형 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트랑과 꾸르노의 관계가 이제 그냥 되게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냥 이론적인 두 가지 가능성, 뭐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에서 어떤 제약이 더 강하냐, 뭐 생산 설비의 제약이 강하냐,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좀 더 그럴듯한 모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라산에 올라보신 분은 그런 거 혹은 아니면 한라산일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른 어떤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보면은 종종 컵라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떤 경우에는 컵라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뭐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에 올라올 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컵라면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컵라면을 몇 개를 팔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와서 가격을 결정하는 뭐 컵라면 하나에 5,000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런 이제 시장 상황, 그런 이제 미묘한 뉘앙스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미묘한 차이들에 의해서 경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꾸르노랑 베르트랑은 그냥 그런 복잡한 미묘한 그런 경쟁의 어떤 측면들을 각각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쟁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좋고, 그게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현실에 어떻게 잘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현실에 잘 적용을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